오늘 아침 일라디오. 오늘 밤 우리 축구대표팀이 우루과이와의 월드컵 조별 예선 첫 경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카타르 현지에서는 선수들의 막바지 체력 관리 그리고 각종 전술 점검에 한창일 텐데요. 국내에서는 이틀 전 급하게 결정된 거리 응원을 최대한 안전하게 치르기 위해서 마치 특급 작전을 방불케 하는 민관 합동의 인파 관리 계획들이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전국 12개 장소에 4만 명이 거리 응원에 참여할 거다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는데요. 거리 응원뿐만 아니라 극장 같은 대규모의 실내에서도 함께 응원할 계획이 있는 분들이 많다고 하니까요. 실내외 어디서든 즐겁고 뜨겁게 응원하되 안전을 최우선으로 챙기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인파라는 단어가 참 많이 나왔는데요. 말 그대로 인파, 사람들의 물결이란 의미죠. 수많은 사람들의 열띤 응원으로 승리의 물결, 더 나아가서 위로와 치유의 물결을 만드는 그런 자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11월 24일 목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강승화입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오늘도 생방송으로 함께하겠습니다. 방송에 참여하실 분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 이용하셔도 되고요. 유튜브에 KBS 일라디오 공식 채널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채팅창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콩 어플리케이션에서도 일라디오를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유익한 정보와 살아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전 세계가 탄소 중립 목표 달성에 고심 중입니다. 우리 농촌에서도 태양광 시설이 짧은 시간에 급증하면서 농촌 경관이 망가지고 농지가 사라지는 부작용과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영농형 태양광 설치 특별법안이 국회에 발의가 돼 있는데요. 농수산 이슈 오늘은 영농형 태양광 법안에 대한 국회 공청회 내용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한국농정신문 원재정 기자 전화 연결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한국농정신문 원재정입니다. 국회에서 영농형 태양광 법률안에 대한 공청회가 있었군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2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주최로 영농형 태양광 법률안에 관한 공청회가 열렸습니다. 영농형 태양광을 설치한 특별법이 지난해 2건 발의돼 있고요. 현재 농해수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분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법안심사소위원회는 농민단체라든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법안을 신중히 검토하기 위해 공청회를 개최했습니다. 영농형 태양광, 어떤 의미입니까? 네, 전 세계적인 화두가 기후위기에 대비하는 탄소 중립인데요. 네. 이 탄소 중립의 사전적 의미는 배출한 이산화탄소만큼 흡수하는 대책을 세워서 실질적으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그러니까 제로로 만들자는 개념입니다. 네. 탄소 중립을 위한 실천 계획이 다양하지만 대표적인 게 재생에너지 확대라고 볼 수 있는데요. 지금까지 사용해온 석탄, 석유 이런 화석에너지 대신에 태양열, 풍력, 바이오가스 이런 재생에너지로 전환하자는 국가적 목표가 세워져 있고 농림축산식품부 역시 재생에너지 3020 계획에 따라서 2030년까지 농촌 태양광을 10기가와트 설치해야 되는 목표로 관련 정책을 추진 중입니다. 하지만 단시간에 탄소 중립 정책이 확산되면서 태양광 발전 시설이라든가 풍력 발전 시설이 농촌과 산지에 무분별하게 들어섰고요. 농촌 지역은 지역 주민 간 갈등, 또 난개발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지가 사라지는 이런 부작용도 속출했고요. 우량 농지가 태양광 시설로 뒤덮인다거나 풍력 발전 시설로 산지가 훼손되는 일들이 많았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사회가 탄소 중립을 위해 대대적인 전환을 해야 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농촌 지역을 파괴하는 방식을 지지할 수는 없습니다. 네. 특히 수십 년 친환경 농사를 지어온 간청 농지가 벼랑간 염해가 발생하는 농지로 판정이 나면서 그 농지를 빌려서 농사 짓던 농민들은 쫓겨나고 태양광 시설을 뒤덮이는 사례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네. 그래서 농사도 지으면서 태양광 시설도 설치할 수 있는 절충 방식으로 영농형 태양광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영농형 태양광 설치 법안 내용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네, 영농형 태양광 설치 법안 현재 2건이 발의돼 있는데요. 2건의 법률안 모두 이 다른 법률에 우선 적용하는 특별법입니다. 현재 태양광 발전 사업의 문제점이라면 자본을 앞세운 외지인들이 이 농촌 지역 토지를 싼 값에 임차해서 태양광 발전 사업을 무분별하게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도 농지도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네. 따라서 재생에너지로 전환을 하되 농지도 보전하고 외지인이 아닌 지역 주민이 중심이 돼서 태양광 사업을 통한 소득을 얻을 수 있도록 법안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지난해 3월에 위성권 의원이 대표 발의한 농업인 영농용 태양광 발전 사업 지원에 관한 법률안부터 설명을 드리면 일정한 기간 이상 주민등록이 돼 있는 주민이 사업 주체가 돼야 하고요. 영농용 태양광의 핵심인 농사도 반드시 지어야 합니다. 장차 태양광 시설이 많아지면서 이 농가의 수익성이 낮아질 수 있는 점도 국가라든가 지자체 등이 우선 구매하도록 안전장치를 뒀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11월 김승남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영농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위성권 의원 발의 법안과 비슷한 내용인데요. 네. 차이점이라면 유성권 의원의 이 영농용 태양광 시설은 농업진흥지역 외의 농지로 제한을 뒀는데 김승남 의원 법안은 농업진흥지역 안에도 태양광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겁니다. 농지를 빌려서 농사를 짓는 임차농민의 보호조항이라든가 이 소득의 불이익을 보완하는 내용도 법안에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농촌 지역의 무분별한 태양광 시설의 단점을 영농형 태양광을 통해서 극복하자는 건데 공청회에서는 어떤 의견이 나왔습니까? 우선 이 영농용 태양광 법안을 찬성하는 입장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농사를 짓고 산다는 게 참 어려운 실정이고 특히 농업소득이 낮기 때문에 농사와 태양광을 병행해서 소득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인데요. 농지에는 벼라든가 밭작물 등 이 다양한 농사를 하고 그 위에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면 두 가지 모두 소득을 얻는 게 가능하다는 거고요. 우리나라는 지난 2016년 충북 청주에서 처음 실증 실험을 시작한 이후에 전국에 65개 이상 운영되고 있다고 합니다. 네. 특히 찬성 측은 농지를 일시적으로 사용 허가를 하기 때문에 농지 훼손도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영농형 태양광을 찬성하는 측에서도 우려하는 점이 반드시 있겠죠? 예, 몇 가지 있습니다. 우선 김승남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이 이 농업진흥지역 안에도 이 영농용 태양광 수출을 가능하게 했는데요. 네. 농업진흥지역은 차후에 완전히 이 태양광 시설이 검증됐을 때 가능하게 하자 이런 의견이 나왔고요. 또 농지 위에 시설물이 있으면 기둥이 굉장히 많이 세워줘야 되거든요. 네. 기둥도 생기고 또 위에 패널 때문에 그늘도 생기는데 농작업을 하는데도 수월하지 않고 일조량 부족에 따른 작물 피해도 발생하는 것 아니냐 이런 문제도 언급이 됐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지역 주민 참여를 원칙으로 한다 해도 외지인이 편법으로 참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 그로 인해서 영농을 중단하고 태양광만 가동되는 문제, 또 태양광 패널이나 자재의 안정성, 환경오염 문제 발생 가능성 이런 것도 좀 얘기가 됐습니다. 영농형 태양광 찬성 측은 일본을 비롯한 선진국 사례를 통해서 차근차근 대책을 마련하면 큰 문제가 없다 이런 입장도 추가했습니다. 찬성 측 의견 들어봤고 영농형 태양광 법안 반대 의견도 궁금하군요. 예, 주로 이제 농민단체에서 실제 농지를 빌려서 농사짓는 대다수 중소농의 입장을 대변해서 영농용 태양광 법안을 반대하거나 지금보다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이런 의견을 냈는데요. 네. 영농용 태양광 이 설치 법안을 발의한 의원이라든가 이를 찬성하는 측이 강조하는 것 중 하나가 농가소득 증대거든요. 네네. 하지만 지금까지 태양광 사업에서 봐왔듯 농지를 빌려서 농사를 짓는 중소 임차농은 결국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점이 심각한 문제입니다. 지금도 영농형 태양광 시설을 설치한 농지에서 생산량이 감소하는 문제는 실제 발생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농사를 짓는 사람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간다는 이런 문제가 좀 있는데 말이 영농형 태양광이지만 지금처럼 생산 계획서만 제출하면 농지 취득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현재 농지법상 마음만 먹으면 누구나 농지를 소유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영농용 태양광 농지는 영농보다는 발전시설에 중점을 두는 농지 훼손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런 비판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농민이 직접 태양광 시설을 운영한다고 하지만 하자 보수라든가 이런 추가 비용에 대한 예측이 불가한 상황이기 때문에 전문가를 불러서 수리를 한다거나 관리를 위탁해야 하는 상황이 오면 결국 앞으로는 소득이 생기지만 뒤로는 손해보는 구조라는 거, 그리고 태양광 설비 제조업체만 이득이 되는 사업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의견은 영농용 태양광이 활성화되면 밭이 빠르게 태양광 시설 위주로 전환된다 이렇게 가정을 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정부가 현재 역점을 두고 있는 밭농업 기계화 정책 또 노지 스마트팜 정책에도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다 이런 지적이 나왔습니다. 네. 끝으로 정부 입장도 들어볼게요. 예, 재생에너지 3020 정책에 따라서 농촌의 태양광 시설이 10기가와트를 2030년까지 설치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현재 6.2기가와트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지금까지 10,000헥타르가량의 농지가 태양광 설치 목적으로 전용이 됐다고 합니다. 너무 빠른 속도로 진행되다 보니까 부작용이 커졌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날 공청회에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이 농촌 정책국장이 참여했습니다. 영농용 태양광 제정 법안 취지에는 공감을 하지만 몇 가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런 입장을 좀 전했는데요. 예를 들면 대상 농지를 어떻게 할 것이냐, 농업진흥구역에만 허용할 것인지, 농업진흥구역에도 허용할 것인지, 아니면 농업진흥구역 밖에만 허용을 할 것인지 이런 대상 농지에 대한 문제, 그리고 추진 주체, 농업인만 한정할 건지 비농업인도 허용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가 있고요. 또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한 발전지구 육성 문제라든가 인센티브 제공 등을 점검해야 한다 이렇게 짚었습니다. 이날 공청회에 또 산업통상자원부 담당 국장도 출석을 했는데 법안 소위위원들은 종합적인 계획을 세우라는 당부도 했고 곤란한 건 왜 농식품부에 떠미느냐 이런 질타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날 이제 인상 깊은 발언도 나왔는데요. 김승남 의원이나 최춘식 의원은 농민들 소득을 높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지만 농업과 농촌의 본질을 해치는 것이 신중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최소한 영농형이라는 이름으로 태양광 사업에 뛰어든 가짜 농부를 근절하는 방안부터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농수산 이슈 지금까지 한국농정신문 원재정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아침 1라디오 강승화 아나운서의 진행으로 듣고 계십니다. 오늘 아침 뉴스 브리핑. 뉴스 브리핑 정상근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경북 동해안 지역에 폭우가 쏟아졌나요? 네, 그제부터 어제까지 포항, 울진 등 이 경북 동해안 지역에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지난 9월 흰남노 북상으로 8명이 숨졌던 포항은 139mm의 비가 내렸고요. 당시 참변이 벌어졌었던 냉천 주변이 또 물바다가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외곽지 도로 곳곳이 물에 잠기고 장기면의 한 하천 도로는 유실돼서 학생들이 등교도 못했습니다. 경북 울진의 경우 이틀간 257mm나 되는 많은 비가 내렸고요. 이로 인해 산사태가 발생해 80여 톤의 토사가 도로로 쏟아졌습니다. 또한 영덕에도 146mm의 비가 내렸습니다. 11월 하순에 이렇게 포항에 비가 많이 내린 것은 1943년 그 일강우량 관측을 시작한 이후 79년 만에 처음입니다. 기상청은 봄처럼 따뜻한 날씨 때문에 수증기가 증가했고 동풍이 태백산맥에 가로막히는 지형적인 영향으로 인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반면에 그동안 가뭄이 심했던 호남 지역에서는 어떻게 비가 왔나요? 네, 이 광주 전남 지역에서는 관측 49년 만에 최악의 가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남 완도에서는 식수로 부적절할 수 있다라는 판정을 받은 이 폐강산 지하수가 주민들에게 공급되는 섬도 있고요. 네. 또 일주일 중 단 하루만 물이 나오는 섬도 있습니다. 이 가뭄이 바다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어서요. 그 해수 내의 영양물질이 줄어들어 양식장이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구 140만 명이 사는 광주광역시도 식수 걱정을 해야 하는 상황인데요. 주 식수원인 동복호의 이 저수율이 현재 31%로 이런 추세라면 130일 뒤에 이 저수지가 완전히 말라붙게 되고 광주의 수돗물은 내년 봄에 끊길 수도 있습니다. 네. 이 현상이 기후변화로 인한 것이라 당장 어떻게 해결할 수도 없다라는 것이 문제인데요. 기상청은 내년 봄까지 가뭄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그렇군요. 국회가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에 합의했습니다. 네,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이태원 참사 관련한 국정조사 실시에 합의를 했습니다.
이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어제 오후 기자회견을 통해서 합의문을 발표했는데요. 이에 따르면 양당은 오늘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이 합의에 따른 국정조사 계획안을 상정해서 의결하고요. 내년 정부 예산안을 처리한 직후 기관보고, 현장 검증, 청문회 등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민주당 9명, 국민의힘 7명, 비교섭단체 2명으로 구성이 되고요. 위원장은 민주당이 맡습니다. 국정조사 대상 기관은 대통령실 국정상황실, 국가안보실 국가위기센터,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대검찰청, 경찰청, 그리고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해서 의결로 정하는 기관입니다. 네. 경찰특별수사본부가 현장 실무자들을 추가로 입건했습니다. 네, 경찰 특수부는 오늘 영창경찰서 112 상황실장 등 이 경찰과 소방, 구청, 교통당국 관계자 9명을 추가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위험 분석 정보보고서 삭제 의혹에 연루된 박성민 경무관도 피의자로 입건했는데요. 박성민 경무관이 현재로서는 입건된 최고위급 공무원입니다. 특수부는 다만 이 참사 당일 기동대 배치 등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가 되면 김광호 서울경찰청장도 조사를 한다라는 방침입니다. 한편 어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고발한 공무원노총 소방청 지부 측이 고발인 조사를 받았는데요. 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서 행정안전부를 압수수색했지만 이상민 장관 집무실은 압수수색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면서 특수본이 참사의 진실을 밝힐 의지가 있는가라고 비판했습니다. 네. 정치권에서 로봇계가 논란이 됐다고 하는데 이거 무슨 얘기입니까? 네,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대통령에게 고액의 후원금을 낸 인물이 실소유한 업체가 이 대통령실 경호 로봇인 이 로봇계 사업 수의 계약을 따냈다라고 한겨레가 보도했습니다. 해당 업체는 로봇계를 생산하는 미국 회사와 계약한 지 불과 4개월 만에 대통령실과 수의 계약을 맺었는데요. 이 업체의 전 대표이자 이 사실상의 실소유주인 서모 씨는 이전부터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관계를 맺어왔다라고 하고요. 지난해 7월엔 대선 후보였던 윤석열 대통령에게 후원금 1,000만 원을 냈다라고 합니다. 또 김건희 여사의 초청으로 부부가 이 대통령 취임식에 초청을 받은 바도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이 보도가 사실과 다르다면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대통령실은 두 업체를 대상으로 성능평가를 거쳤고 이 외부 전문가가 포함된 성능시험 검증단의 검증도 거쳤다라고 했고요. 누가 얼마의 후원금을 냈고 취임식에 초청됐는지 여부를 경호처는 전혀 몰랐다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내일 국민의힘 지도부와 만찬 회동을 하기로 했는데요. 이번 만찬 회동에서도 야당이 배제돼 논란이 있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후 한 번도 민주당 지도부와 자리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검찰은 어제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이 1년 동안 근무했던 CJ 자회사와 또 국토교통부 또 전 청와대 직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했는데요. 검찰은 노영민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이 이정근 전 부총장의 특혜성 취업에 개입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네. 예정대로 오늘부터 화물연대 총파업에 들어갔네요. 네, 화물연대가 오늘 0시를 기해서 총파업에 돌입했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16개 지역 본부별로 출정식을 여는데요. 이후 수도권 물류 거점인 경기 의왕 내륙 컨테이너 기지를 포함해 부산 신항, 전남 광양항, 충남 현대제철 등의 출입구를 막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화물연대는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인 지난 6월 파업에 돌입한 바 있는데요. 당시 정부와의 협상 끝에 요구 중인 안전운임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내용, 그리고 안전운임제 적용 품목을 확대하는 논의를 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러나 정부 여당은 안전운임제는 3년을 연장하되 이 품목 확대는 곤란하다라는 입장입니다. 이에 화물연대는 과거 합의를 정부가 파기한 것이라면서 이번에는 이행될 때까지 파업을 계속하겠다라고 밝혔고요. 어제까지 물밑 교섭도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화물연대 조합원이 2만 5천여 명인데요. 이 전체 화물차 기사의 6% 정도입니다. 그러나 시멘트와 타이어, 철강 등 주요 산업의 포진에 있어서 이 물류 차질이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주문받은 제품을 미리 출하하는 등 대응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고요. 정부도 비상수송대책본부를 운영해서
관용, 군용 차량을 투입하겠다라고 밝혔고 불법 행위에는 엄정 대응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이뿐만 아니라 노동계의 파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도 어제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이 국민건강보험 고객센터 지부는 이 해고 없는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고 있고요. 의료연대본부 서울대병원 분해는 인력 부족 문제 해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민주노총은 어제 기자회견에서 이 윤석열 정부의 노동계약 저지, 이른바 노란봉투법 입법 등을 주장하며 이 총파업 총력투쟁을 선포한 바 있는데요. 내일은 이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조, 그리고 학교 비정규직 노조, 그리고 30일에는 서울교통공사 노조, 다음 달 2일에는 전국 철도 노조의 파업이 예고가 돼 있습니다. 올해 3분기 출산율 또다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나요? 네, 어제 통계청이 발표한 9월 인구 동향에 따르면 올해 3분기 출산율은 0.79명이 나왔습니다. 0.8명 선도 무너지면서 이 3분기 기준으로 역대 최저치가 바뀌었습니다. 네. 네, 올해 들어 지난 3분기까지 누적 출생아 수도 19만 2,223명으로 작년 동기 대비 5.2% 줄면서 20만 명을 밑돌았습니다. 통상 연말로 갈수록 출생아 수가 줄어드는 흐름이 있기 때문에 그 연간 출생아 수는 25만 명 안팎 정도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 3분기에 태어난 아이 10명 중 6명 이상은 첫째였고요. 이 둘째 아이는 30.5%, 셋째 이상으로 태어난 아이는 6.8%였습니다. 이른바 다둥이도 줄어드는 추세고요. 네. 또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웃돌면서 인구 자연 증가분은 2019년 11월부터 35개월째 마이너스를 기록하면서 올해는 9월까지 국내 인구가 8만 6천 명이 줄었습니다. 네. 진실화해위원회 이른바 녹화 공작에 대해서 인권 침해다라는 결론을 내렸다는데 어떠한 이야기입니까? 네, 군사정권에서 민주화 운동을 하던 대학생들을 강제로 입영시키고 이른바 프락치 활동을 강요한 일이 있었는데요. 이걸 녹화사업으로 불렀습니다. 이 녹화사업이 인권 침해라고 어제 진실과 화해위원회가 발표를 했습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관련 조사 결과 이런 일에 휘말렸던 사람이 총 2,900여 명에 달하고 여기에는 유시민 전 노무현 재단 이사장 그리고 윤영찬 기동민 민주당 의원 등이 포함됐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187명은 중대 인권침해 피해자로 인정하기도 했습니다. 이 국가폭력에는 국방부와 병부청뿐 아니라 이 내무부, 법무부, 문교부까지 수많은 부처가 동원됐다라고 했는데요. 이 녹화 공작은 전담 조직이 사라진 뒤에도 이름만 선도 업무로 바꿔서 1990년대 초까지 지속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편 올해 이 이른바 이제 프락치 논란이 불거졌던 김순호 행정안전부 경찰국장은 아직 조사가 진행 중이어서 이번 발표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네. 코로나19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어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7만 324명이었습니다. 전날과 비교하면 2,500여 명 정도 줄었고요. 지난주와 비교하면 3,700여 명이 많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477명으로 어제보다 16명이나 늘었고요. 사망자는 53명이 나왔습니다. 월드컵 소식도 전해드리겠습니다. 손흥민 선수 오늘 이제 우리나라가 우루과이와 첫 경기 펼치는데 손흥민 선수 나올 수 있습니까? 네, 오늘 밤 10시 우리 국가대표 축구팀이 드디어 월드컵 첫 경기를 치릅니다. 상대가 이 남미의 강호 우루과이인데요. 네. 마침 파울로 벤투 축구대표팀 감독이 어제 기자회견을 했는데 이 자리에서 모든 국민들이 기다리던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 벤투 감독은 마지막까지 상황을 지켜보겠지만 이 손흥민 선수는 1차전인 우루과이전에 출전 가능한 몸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3주 전 이 손흥민 선수가 안면 부상을 당했을 때만 해도 최소 4주의 회복 기간이 예상돼서 월드컵 출전 자체를 장담할 수가 없었는데요. 이 마스크를 쓰고라도 월드컵에 나가겠다는 손흥민 선수의 의지가 매우 강했고 또 헤더 연습까지 하는 등 회복 속도도 굉장히 빠른 상황입니다. 오늘 밤에 우리나라의 경기 정말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네네. 어제 밤에 독일과 일본 경기 있었잖아요. 네. 이거 대이변이 발생했네요. 네, 독일과 일본의 경기에서 이번 대회 또 한 번의 이변이 발생했습니다. 일본이 독일을 2대1로 꺾은 건데요. 이 아르헨티나 사우디아라비아전과 비슷한 양상으로 흘러갔습니다. 네. 이 독일이 먼저 페널티킥을 얻어내서 1대0으로 앞서갔습니다만 이후 일본이 역전에 성공을 했습니다.
이 앞서 치러진 모로코와 크로아티아의 경기는 0대0으로 끝났고요. 또 오늘 새벽 치러진 스페인 대 코스타리카의 경기는 스페인이 7대0으로 대승을 거뒀습니다. 네. 또 벨기에 대 캐나다는 1대0으로 벨기에가 승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거함 아르헨티나를 잡은 사우디아라비아는 그야말로 축제 중인데요. 네. 이 사우디 정부는 공휴일까지 지정을 했고요. 이 사우디와 외교 관계를 단절한 카타르 공항은 사우디 국기를 흔들며 축하하기도 했고, 심지어 오랜 기간 사우디와 전쟁을 치르고 있는 그 예멘 반군도 아랍 축구의 승리라고 축하했습니다. 정말 월드컵이 전 세계인의 축제다라는 말이 정말 실감이 되는 그런 경기들이 이어지고 있고, 오늘 우리 대한민국 대표팀의 승리도 간절히 기원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뉴스브리핑 지금까지 정상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활기찬 하루를 여는 오늘 아침 1라디오 건강한 아침 습관.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 힐링타임. 저는 필라테스 하는 방송인 양정원입니다. 잘못된 자세나 스트레스로 목에 통증이 있는 분들께 특히 좋은 목 좌우 스트레칭. 함께 해보실까요? 가장 기본적인 동작이지만 목, 어깨 근육 뭉침을 풀어주고 유연하게 해주는 동작입니다. 자, 먼저 머리를 오른쪽으로 지그시 기울여주세요. 손이 자유로우신 분은 오른손으로 머리 반대쪽을 감싸고 오른쪽으로 당기듯이 지그시 눌러주세요. 이때 왼쪽 어깨가 따라 올라가지 않게 주의해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때 귀가 어깨에 닿는 느낌으로 쭉 늘려주세요. 자, 이제 왼쪽으로도 천천히 머리를 기울여 목을 늘려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능하시면 좌우 5초간 3회씩 반복해주세요. 오늘도 여러분의 건강한 하루를 응원합니다. 저는 양필라 양정원이었습니다. 상쾌한 하루의 시작. KBS 오늘 아침 1라디오. 농어촌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 상황을 보다 현명하고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 배워보는 시간. 우리 동네 박 변호사, 법률사무소 한아름의 박형윤 변호사 연결하겠습니다. 박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그 요즘에 이제 김장철이잖아요. 그렇죠. 그 김장 하셨어요? 아직 안 했고요. 네. 많이 얻어먹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몇 포기 정도 그러면 집에서 하세요, 김장을? 저희는 진짜 많이 해요. 네. 그 어머니 아버지가 그 김장에서 이제 뭐 그 독거노인이나 이런 분들 많이 나눠주신다고 뭐 300에서 500포기 했었고요. 예. 근데 좀 연세가 좀 드셔서 요새도 이제 한 300포기 좀 이상 하는데 뭐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뭐 저 같은 경우에는 형 누나 저 있고 또 외가 뭐 외숙모 큰형들 막 있어가지고 다 모여서 뭐 한 10명 정도 모여 김장을 하거든요. 나눠 먹습니다. 김장하실 때 다 모여서 하신다 이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요즘에도 원래 봉사활동할 때는 도내 분들하고 했었는데 이제 가족들끼리 나눠 모이니까 가족들 다 모여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그 잔치하듯이 다들 모이셔가지고. 그렇죠. 근데 변호사님 집은 왜 김장이 지금 좀 늦어졌어요? 가뭄이 좀 심해가지고 네. 지금 무도 원래 작년이나 뭐 재작년 때 평년 기준이 아니라 좀 작고요. 배추가 일단 속이 안 들었어요. 아하. 그래서 지금 뭐 최근에 이제 비가 좀 오기 시작해가지고 원래는 12월 3일 예정했던 걸 지금 12월 10일로 미뤘거든요. 아이고 비가 안 와서. 예, 좀 이게 가뭄 들다 보니까는 네. 배추하고 뭐가 좀 잘 안 자랐습니다. 호남 지역의 가뭄이 너무 심각한데 이게 또 피부로 와닿는 그러한 이야기네요. 아무튼 좀 비가 좀 내려서 김장도 맛있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요. 예. 그 이제 부모님들이 이렇게 김장하시고 이러면은 뭐 이제 자식들 집으로 뭐 친척들 집으로 김치 보내주시잖아요. 뭐 농산물도 그렇죠. 보내주시고 택배로 다들 보내주시잖아요. 그렇죠. 예. 택배로 뭐 김치도 보내주시고 또 어떤 것들도 보내주시나요? 저 예전에 사법시험 공부할 때는 뭐 보약도 보내주시고 네. 초명탕도 보내주시고 쌀도 보내주시고 아이고. 별걸 다 보내주시거든요. 네. 근데 이게
저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뭐 잘못 배달되는 경우도 많고 막 그래가지고 이쯤 되면은 또 택배 사고가 엄청나요. 그렇군요. 네, 또 제가 사례를 한번 또 그런 걸 준비해봤습니다. 그렇습니다. 택배 5배송 사고와 관련된 법적 분쟁 이야기 일단 사례부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이고 조심해요 조심. 아유 무겁죠? 택배 아저씨 그러면 집에서 수확한 햅쌀 한 가마니 우리 장남한테 일주소로 잘 부탁드려요. 아유, 우리 장남 입에 윤기가 잘잘 흐르는 이 햅쌀밥 들어갈 거 생각하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예, 걱정 마셔요. 빠르고 정확한 배송 허니께요. 지는 이만 가볼게요. 아유 그러면 수고하셔요. 잘 부탁해요. 아들 잘 지내는겨? 예, 엄니. 어쩐 일이셔요? 주소할 때 우리 장남 고생 많았는데 내 오늘 햅쌀 한 가마니 보냈구만. 택배 도착하면 바로 연락혀. 예, 그럴게요. 그러면 잘 계셔요. 아들 햅쌀은 받은겨 안 받은겨? 보낸 지가 벌써 사흘이나 됐는데 아직도 못 받은겨? 그러게 말이에요. 아직 안 왔는디? 지가 택배 회사에 전화해 볼게요. 걱정 말고 계셔요. 예 그래요. 저 택배 회사죠? 지는 김장남이라고 하는데요. 고향집에서 햅쌀을 택배로 보냈는데 사흘이 지나도록 못 받았어요. 확인 좀 부탁드려요. 야? 지는 106동인데 105동으로 잘못 배송됐다고요? 그래요? 어르신이 직접 주소를 쓰신 거라 배달하시는 분이 헷갈린 것 같다고요? 그러면 지가 직접 가지러 가요? 알겠슈. 예. 누구세요? 지는 106동에서 왔는데요. 며칠 전에 이 댁으로 쌀 배달 온 거 있나요? 네. 근데 무슨 일이세요? 쌀 배달 온 거 있어요. 근데 왜요? 그것이 택배 회사에 전화해 보니까요. 우리 집으로 배달될 쌀이 이 집으로 잘못 왔다네요. 그럴 리가요. 저도 쌀 주문했었는데. 잠깐만요. 휴대폰으로 배송 확인 좀 해볼게요. 어머. 제가 주문한 쌀은 지금 배송 중이네요. 어머, 어떡해요? 저희 쌀이 뚝 떨어져서 제가 주문한 쌀인 줄 알고 대게 쌀을 벌써 몇 끼째 먹고 있는데 어떡하죠? 예? 벌써 쌀을 개봉하셨다고요? 네. 게다가 햅쌀인지 어쩐지 정말 맛도 좋더라고요. 아이고, 어머니, 우리 어머니 장남 입에 햅쌀 들어갈 날만 기다리셨는데 어째 상황이 복잡하게 됐네요. 아이고 듣는 제가 다 속상합니다. 아들이 어머니가 아들이 잘 먹었는지 기다리고만 계셨을 텐데 이런 택배 5배송 사고가 참 많이 있나 봐요. 진짜 많고요. 네. 저는 지난주에도 있었어요. 아이고. 우리 동네 같은 회사 아파트가 두 개가 있는데 다른 회사 같은 회사인데 다른 아파트에 있는 가야 될 게 우리 집으로 왔어요. 그래서 변호사님 댁으로 잘못 왔다는 거죠? 예, 아파트가 같은 회사이긴 한데 위치는 다르거든요. 이름을 보니까 변호사님께 아니었던 거죠? 예, 그래서 와가지고 이거 뭔가 해서 봤더니 연락드렸어요. 그 전화번호 나와 있길래 가져가시라고. 잘하셨습니다. 근데 오늘 꽁트에서 나온 이 택배 5배송 사례 그러면은 가장 큰 책임은 택배 기사분한테 있는 거죠?
그렇죠. 직접 잘못 배송하신 분이시니까. 네, 택배기사님께서 책임을 지셔야 되고요. 네. 물론 이제 택배기사님께서 이제 개인적으로 하신 분도 계시지만 회사 소속이라면 회사와 같이 책임을 지시면 되고,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민사상의 침묵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죠. 잘못 배달했으니까. 예, 그 뭐 가격 상당을 뭐 물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기 그 이제 택배 같은 거 간혹 보면 글씨를 좀 긴가민가한 글씨들도 있어요. 그렇죠. 요럴 때는 그 택배 기사분들께서 좀 번거롭더라도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겠네요. 그렇죠. 확인하셔야 되고요. 그 택배 보통 그런 경우에는 직접 손으로 기재해 주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네. 현장에서 바로 주시면 계셔서 그럴 때 글씨가 애매하면은 그 자리에서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 자리에서 바로. 예. 게다가 이제 이런 엉뚱한 주소지로 배송이 되는 경우 외에도 아예 그냥 배송물이 어디로 갔는지 조회가 안 된다든지 물건이 훼손돼서 왔다. 이런 경우에는 책임 소재가 어떻게 됩니까? 네, 기본적으로 우리가 택배 회사에서 잘못했냐 아니면 고객이 잘못했냐를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일단은 뭐 오배송 같은 경우는 주소를 뭐 고객이 잘못 기재했으면 당연히 고객이 잘못이지만 네. 정확하게 기재했는데 잘못 배송했다. 그건 이제 회사 책임인 거고, 물건 같은 경우에도 그 어떤 뭐 훼손 가능성이 있는 것들 있잖아요. 막 깨지는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을 미리 고지를 해줬어야 되는데 알리지 않았으면 고객 책임이 같이 또 부담이 되겠죠. 네. 그리고 특히 이제 고가인 물건인 경우가 되게 문제가 되는데. 얼마 정도부터가 고가입니까? 보통 이제 한 50만 원 이상 정도를 50만 우리가 원. 고가로 이제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런 경우에는 사전에 이제 택배회사에 대해 고지도 하고 추가 요금을 지불하거나 아니면 보험 가입 같은 거를 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그 택배비 조금 아끼겠다고 또 이렇게 속이는 분 말씀 안 하신 분들 계세요. 있으신 것 같아요. 네. 그런 건 고객이 피해를 많이 보기 때문에 미리 말씀하시고 조금 더 비용을 지불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 요즘에 택배 같은 거 보면 이제 뭐 비대면으로 집 문 앞에 놔주세요. 이렇게 저도 그렇게 하는데요. 요렇게 이제 그 받는 분들이 어디 위치를 지정해 놨는데 이후에 택배 사고가 생기면 그거 누구한테 책임 있는 겁니까? 그것도 사례가 좀 나뉘는데요. 예. 우리가 지정한 위치가 원래 지정한 위치가 맞으면은 고객이 책임지는 겁니다. 근데 가끔 내가 지정한 위치인데 다른 아파트를 가거나 다른 동을 가서 놓고 가는 경우가 또 있어요. 네. 네, 그런 경우는 또 이제 택배기사님이 책임지셔야 돼서 정확하게 내가 고지한 위치에다가 배송을 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오늘 사례의 가장 핵심은요. 105호 주부님이신데 예. 그 쌀을 까서 먹었어요. 예. 너무 맛있다고 또 말씀까지 약간 좀 눈치 없이 말씀해 주셨는데 예. 이렇게 되면은 그 주부에게 혹시 그러니까 남의 택배를 받고 사용을 한 주부에게 혹시 책임이 있습니까? 형사 책임이 따라갑니다. 아, 그래요? 우리 그 운송장 있잖아요. 보시면 내 거 아닌 거 다 아는데. 아니 근데 그 이제 사연에 보면 우리 집 쌀도 떨어지고 마침 내가 시킨 거 같기도 하고 그냥 사실 우리 집 앞에 택배 있으면 잘 안 보고 뜨는 경우 많잖아요. 좀 억울한 면이 있겠는데요? 그 억울하지 않으실 거예요. 그래요? 왜냐하면 주문하실 때 어떤 거 주문했는지 다 아시거든요. 네네. 본인이 부주의했던 거죠. 네, 그런 거 잘 확인하셔야 되는 거고. 아니 그러면 억울한 경우 제가 억울한 경우 그럼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내가 쌀을 시켰어요. 네. 근데 남이 지금 보낸 쌀이 미리 먼저 온 거죠. 예. 억울할 수 있잖아요. 내가 쌀 시켰는데 다른 집 쌀이 와서 우리 집 쌀인 줄 알고 먹었는데 이것도 죄가 됩니까? 진짜 착각을 하셨다면 죄는 안 되죠. 아. 근데 거의 착각할 가능성이 없는 게 본인이 주문한 쌀은 어디 지역에서 생산된 쌀인지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아마. 왜냐면 요새 같은 경우에는 특정 지역 쌀, 특정 쌀을 아주 좋아해서 주문하신 분이 많이 계시거든요. 아하. 근데 이제 집에서 보내는 쌀은 생산지가 안 써 있죠. 그렇죠. 그냥 완전히 아무것도 안 써 있는 가마니에 이름만 하나 써 있죠. 누구누구 갖다 주세요 이렇게. 그럼 뭐 모를 수가 없겠네요. 네, 아예 포장 그 가마니가 달라요. 네, 오배송된 택배는 절대로 뜯지 않고 원래 주인에게 돌려줘야 된다는 말씀. 안 돌려주면 형사처벌 받습니다. 형사처벌 받는다는 정보까지. 마지막으로 이런 그 택배 배송할 때 주의할 점들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배송지 확인은 택배기사님의 기본적인 의무잖아요. 네. 잘 확인하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소비자들 같은 경우에도 운송물 받으시면 빠르게 확인해가지고 뭐 파손됐거나 변질된 여부를 빨리 택배회사에 알려주셔야 서로 간에 그 분쟁 없이 잘 해결될 수가 있습니다. 며칠 내로 알려줘야 됩니까? 최소한 14일 이내는 알려주셔야 됩니다. 2주 내에. 예. 영수증 이런 것도 꼭 구비해야겠네요.
예,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보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요. 네. 운송장, 영수증, 택배 보내기 전후 사진, 이런 것들 잘 수집해 놓으시면 분쟁 해결할 때 분쟁을 해소할 수 있는 자료가 될 겁니다. 네, 우리 동네 박 변호사, 지금까지 박형윤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대한민국과 우루과이의 월드컵 경기가 있는 날인데요. 거리 응원도 하실 텐데 날씨 간략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포근한 날씨가 이어진다고 합니다. 기온은 평년보다는 높지만요. 어제보다는 3도에서 6도 정도 낮은 기온 보이겠습니다. 일교차가 크기 때문에 거리 응원 나서시는 분들은 옷차림 따뜻하게 신경 쓰셔서 건강하게 응원하시길 바라겠고요. 또 사람들 많이 모이는 데서 항상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안전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아나운서 강승화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한 번만